네, 미 공화당 대선 경선의 분수령인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 투표가 종료됐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의 사퇴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가 양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또다시 압승을 거둘 경우에 사실상 경선이 종료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내용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햄프셔주에서 미 공화당의 경선이 열렸습니다. 앞서 저희도 특파원 연결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났다고 하던데 이제 10시가 됐으니까 투표는 다 종료가 됐겠죠? 그런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 시작해서 대부분의 경우에 오후 7시에 끝나기 때문에 예. 거의 다 종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투표가 종료됐기 때문에 이제 개표가 바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아까 저도 이제 대기하면서 특파원 보도를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두 후보가 좀 박빙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두 자릿수 격차 이상으로 해서 승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에서 오늘 프라이머리가 열린 가운데 지금 들어온 속보를 좀 먼저 전해드리면 북한이 오늘 오전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합동참모본부가 밝히기를 오늘 오전 7시쯤에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이 포착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지난 14일 극초음속 고체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 열흘 만이고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지금 또 미국에서 어쨌든 이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이걸 좀 연관돼서 좀 저희가 봐도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북한의 경우에는 예. 예정된 일정대로 군사력을 제고해 나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번 올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 대선이 끝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면 북미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막이 열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한 포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까지 북한이 보여온 그러한 대외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밀착을 가속하면서 자력 갱생 그리고 군사력을 제고하는 데 매진해 왔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화는 좀 뒷순을 밀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무엇보다도 예정된 수순대로 어떤 북한의 어떤 군사력을 제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물론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불만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있겠고요. 저번에 이제 고체 연료를 실은 예. 탄도미사일 실험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항미사일의 어떤 성능 제고를 위한 그러한 발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제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도 이제 예견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은 그럼 어떤 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이런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25년 꺾이는 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전에 어떤 경제적인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고요. 예.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를 통제하고 정권의 명분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강화해 나가겠죠. 그걸 위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증폭을 시켜 나갈 거고요. 그러한 명분 하에서 군사력을 제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대칭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스케줄대로 대내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자력갱생과 군사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군사력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북한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국제사회 위상을 고려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 증진을 통해 가지고 군사력을 제고하는 데 지금 북한이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북러 관계가 계속 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월 러시아 대선 이전은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푸틴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계속 발전되는 있는 것이고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 이런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또 말씀 중에 나온 속보를 또 전해드리면요. 미국 뉴햄프셔 공화 경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막이 아직 안 나오고 있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경선에서 승리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종료가 조금 전에 이제 된 걸로 저희가 방금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격차가 이제 좁혀지지 않는다는 게 이제 정리가 된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확한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 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개표 결과를 발표한 것인지 그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에 의해서는 그걸 토대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반 이상은 획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기반을 해서 그 언론에서 얘기한 것이 아무래도 투표가 종료가 되면 어떤 독특한 방식의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할 거다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프로젝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가지고 프로젝션 예상을 할 수 있고 혹은 또 하나의 그 가능성은 실제로 투표가 집계가 많이 돼서 이것이 이제 이대로 진행이 됐을 때 예측해 봤을 때 남은 개표 결과 관계없이 승리가 확실시 되면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발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20% 정도밖에 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전자의 경우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산층이나 무당층이 많기 때문에 헤일리에게 유리할 거라는 전망도 많이 관측이 됐는데 이러한 결과가 만약에 계속해서 나온다면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트럼프의 승리로 확정이 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큰 힘을 발휘를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선전을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그 전국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60% 이상의 지지를 얻어왔어요. 그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는 10% 내외의 그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한 5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본다면 뉴햄프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그 여론조사 결과, 실제 결과는 아닙니다만 보면 한 19%, 20% 정도 차이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헤일리 후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뉴햄프셔 지역에서 선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선전의 이유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당파 어떤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여주는 백인 우월주의, 국유 성향의 뭔가 좀 이념적으로 치우친 이러한 성향보다는 아무래도 헤일리 후보가 보여주는 온건한 보수주의 이러한 성향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뉴햄프셔에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햄프셔에서 헤일리 전 대사가 어떠한 그 결과를 보여주느냐가 향후 어떤 경선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상대로 다 여타 주에 비해서는 헤일리 후보가 어떤 그 뉴햄프셔에서는 보다 많은 득표를 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부터는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이 헤일리 전 대사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헤일리 전 대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뉴햄프셔에서의 성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3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선전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선거 공화당 경선을 승리할 수 있는 역량인 후보라는 것을 검증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햄프셔에서 어쨌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의 어떤 그 격차로 지는 것까지는 보여줘야 됩니다. 계속 동력을 이어가려면. 그러니까 10%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가 10% 이상으로 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격차로 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후에 경선을 계속 해나갈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10% 이상으로 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그 헤일리 대사는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다.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내 경선, 당내 후보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당내 출혈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싸움을 그만 멈추고 그 당선 가능성이 있는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힘을 쏙 모아줘야 된다. 이러한 당내 비판이 나오기 시작하고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헤일리 전 대사로서는 아무래도 사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오늘 뉴햄프셔에서의 결과가 지더라도 얼마나 작은 격차로 지느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신승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지더라도 10% 이 한 자리 숫자로 진다면 그 추후 동력을 확보를 할 것이고 어쨌든 2월 24일 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어떤 경선이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경선을 이끌어가고 싶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말고도 2028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유망한 예. 그러한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그 꿋꿋이 어떤 그 캠페인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거 결과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에게 오늘 선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경선 전에 어제 유세장에서 지금 공화당 후보가 1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2명만 남았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한 명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경선 후에 헤일리 전 대사도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공화당 경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사퇴를 했잖아요. 이 사퇴한 배경에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경선하고 본선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경선하고 본선 차이가 있다. 본선 같은 경우는 2명의 민주공화당 2명의 후보가 있고 인지도도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다음에 선거 자금도 빵빵하잖아요. 전국적으로 막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그 선거 자금이 모금이 되는데 경선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 같은 경우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예외인 거예요. 전 대통령이 나와서 인지도 측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여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앵커 두 분께서도 다른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하면 이름을 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 유권자들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에 나와서 후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지도를 늘려야 되는 거고요. 인지도를 늘려서 뭘 해야 되냐면 선거 자금을 모금해야 되는 거예요. 선거 자금이 있어야 캠페인, 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지도가 없으면 유권자들이 어떤 그 선거 자금을 후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있고 선거 조직도 빈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 아이오와 뉴햄피셔, 특히 아이오와 코커스에다가 거의 총력전을 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투사를 하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자기가 예상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즉 아이오와 코커스 전에 어떻게 되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너무 초라하게 나온다면 이러면 계속 끌어갈 동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 이전에 몇 후보가 사퇴를 하게 되는 거고 아이오와 코커스를 딱 치른 다음에 예상보다 선거 결과가 초라해 버리면 이미 갖고 있는 역량을 다 투사했잖아요. 근데 더 이상 끌고 갈 역량이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그 향후에 경선에 어떤 그 계속 그 선거 레이스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선전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선거 자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촉박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사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도 없고 경쟁력이 확보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향후 경선을 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그 동력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은 제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경선 6월 4일까지 이렇게 쭉 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고 어떤 선거 자금이 빵빵한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도입니다. 그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보들이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 프라이머리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콘테스트를 한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딱 그 상황을 판단하고서 사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올해뿐만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 두 번 하나 아이오와 코커스, 뉴햄프셔가 끝나면 거의 모든 군수 후보들이 사퇴하는 그런 진풍경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헤일리가 뭐 한 자릿수로 이제 지느냐, 이제 사퇴를 하느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할 이제 부통령은 또 누가 되느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 요거는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안개 속인 것 같아요. 많은 후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뉴햄프셔 경선에 보면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유세장에 사퇴한 후보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세론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겠죠. 뭔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그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 캠프 쪽에서 고려하고 있는 걸 본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줄 그런 부통령 후보를 뽑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부통령 후보를 뽑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후보, 두 번째는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후보. 근데 아무래도 약점을 보완해주는 후보를 찾는 것이 보다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2016년에 아무래도
공화당 후보로 나왔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인 공화당 주류로부터는 의심스러운 그 목소리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인디애나 그때 주지사를 했던 그 부통령 누구였죠? 그분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분을 선택해가지고 또 그 부통령 후보를 그 선택을 해서 아무래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각 약점을 보완하는 이런 그 마이크 펜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이크 펜스 예. 보수주의자 공화당 뭐 이러한 그 굉장히 강경한 그리고 공화당 주류의 어떤 보수주의를 갖다가 그 후보로 선택을 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제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고려할 부분은 아무래도 자신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남성, 나이가 많은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 후보라든지 아무래도 흑인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흑인을 고른다면 지금 그 사퇴한 팀 스캇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이번에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죠. 그럼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여성 의원이라든지 여타의 백인이라든지 어떤 유색인종 그 여성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성 쪽에 좀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또 하나 고려할 부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성도가 아무래도 높아야 되겠죠. 그 충성도의 기준은 아무래도 2021년 1월 6일 연방의 폭동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느냐. 비난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충성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됐다고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니키 헬리 전 대사는 아무래도 리스트에서 빠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도 참 관심이 쏠리는데 앞서 잠깐 언급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쨌든 대세로는 이어지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 사건 중 하나가 대선 전에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4가지 사건에 대해서 90건이 넘는 항목으로 이제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네 가지 사건이 이제 그 과거 이제 성추행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지급한 어떻게 보면 횡령이 되겠죠. 회사 돈으로 지급했던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퇴임하면서 기밀을 갖다가 유출한 사건 2가지가 있고요. 이건 그렇게 큰 그렇게 법리적으로 그 어떤 처벌이 크게 그다음에 이루어질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거 생각하고요. 나머지 2가지 사안이 더 중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2020년 대선 결과와 관련된 거고요. 이건 지금 심각한 중대 사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첫 번째가 조지아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이제 그 종용한 부분. 그리고 2번째가 말씀드린 2021년 1월 6일에 그 의회 폭동 사건 관련돼서 어떤 그 폭동을 갖다가 굉장히 부추기거나 그리고 대선 불복을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2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느냐 이것이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조지아주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조지아주 검찰이 뭔가 좀 의혹에 휩싸이면서 좀 진행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된 대로 8월에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는 좀 미지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것은 말씀드린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에 대한 어떤 연방법원의 판단인데요. 이것이 11월 이전에 선거 결과가 사건 결과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재판 결과가 그 선거 전에 나와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뭐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선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항소를 해가지고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리적으로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본다면 미국 전 유권자 그리고 전 세계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안에 서서 유죄 판결을 받는 모습이 생중계 된다면 무당파나 중도층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정치적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구도를 아까도 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리턴 매치가 될 것 같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 이제 요게 굉장히 많은 이제 보도들과 분석들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지지율이 이제 뭐 경선을 민주당 경선을 시작하고 본선에 들어가고 이러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세요. 분위기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선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보다요. 가장 중요한 판세를 이번 대선의 판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미국 내 경제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지금 올 상반기를 거쳐가면서 좀 개선되는 모습, 즉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돼서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가 보다 더 우호적으로 나온다면 판세는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다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 보여주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우세 그런 상황은 좀 계속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개별적인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격차가 크게 나온 것도 있고요. 굉장히 박빙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평균을 낸 여론조사 결과를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 봤을 때 최근까지 나온 그 트럼프 대 바이든 양자 대결의 결과를 봤을 때 어떤 격차는 2.9%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박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화당 경선이 지금 흥행을 하고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혜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다고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언론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거의 모든 언론이 트럼프, 헤일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 경선이 시작되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변화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미 공화당 경선 등과 관련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